저는 독일 경제 전문 기자 클라라 바우어입니다. 20년 동안 독일 자동차 산업을 취재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봤습니다. 기업이 흔들리고 공장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눈물 흘리는 장면들이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60조짜리 독일 공룡이 무릎을 꿇었어요. 100년 전통의 기술 제국이 생존을 위해 심장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집어든 건 30년 전 자동차 시장에서 쫓겨났던 한국 기업이었죠. 삼성전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어요.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23조를 들여 만든 기술을 2조 6천억 원에 줍줍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닙니다. 30년에 걸친 복수의 완성이고 자동차 산업 100년 역사가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업 응원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저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아침 뉴스레터를 펼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기사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GF 프리드리히스하펜, 아다스 사업부 매각 협상 중.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GF라는 이름은 독일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기업이 아니거든요. 독일 자존심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전 세계 프리미엄 자동차의 70%. 그 차들 안에 GF의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르쉐도 BMW도 롤스로이스도요. 기업 가치만 60조 원이 넘는 곳이죠. 100년 넘게 독일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해온 회사입니다. 그런 GF가 지금 생존을 위해 자신의 심장을 팔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시작했어요. 자료를 파면 팔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GF는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아다스,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무려 23조 원을 쏟아부었거든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인공지능 칩. 미래를 통째로 사들이겠다는 야망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고금리가 직격탄을 날렸어요. 전기차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성장했고 투자 회수는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이자는 쌓여갔죠. 부채 규모가 15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매출 대비 부채 비율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순간 경영진은 결단을 내렸어요. 팔자. 핵심 사업부를 팔자. 저는 GF 본사가 있는 프리드리히스하펜으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모덴 호수 옆에 자리 잡은 그 도시는 조용했어요. 공장 굴뚝 연기는 여전히 피어올랐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2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다는 한 직원을 만났어요. 저는 물었죠. 지금 공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 직원은 잠깐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말은 안 하지만 알고 있어요. 뭔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매각 대상은 GF가 23조를 투자해 키운 아다스 사업부였어요. 미래 자동차의 눈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이 몽땅 들어있는 곳이죠. 그런데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기업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였습니다. 협상가는 2조 6천억 원을 제시했어요. 23조를 들여 만든 기술을 2조 6천억 원에.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어요. 독일이 23조를 쏟아 만든 기술을 한국이 2조 6천억 원에 가져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화가 나야 할지 놀라야 할지 저는 솔직히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기자로서 팩트만 봐야 했지만 독일인으로서 이건 너무나 쓴 장면이었습니다. 100년 전통 독일 기술이 무너지는 신호탄이 울린 날. 저는 그날을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프리드리히스하펜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거든요.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어요. 무엇부터 써야 할까? 단순히 GF가 망해가는 이야기를 쓰면 되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이건 GF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시골 풍경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독일 제조업의 뿌리는 바로 저 땅에서 자랐다고. 손으로 만지고 깎고 조이는 사람들이 만든 나라라고. 그런데 지금 자동차 산업이 요구하는 건 그런 손이 아니었습니다. 코드였어요. 제가 취재하며 알게 된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출시되는 최신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코드가 무려 1억 줄이라는 겁니다. 1억 줄. 저도 처음엔 실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비교 자료를 찾았죠. 전투기 소프트웨어 코드가 약 2,500만 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동차 하나에 전투기 4대 분량의 코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는 증거였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영어로는 SDV라고 부릅니다. 차가 달리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가 달리는 시대. 이 개념이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익명을 요청한 한 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철을 다루는데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코드를 다루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뒤처져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독일은 수십 년 동안 정밀 기계 기술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엔진 하나를 만들어도 독일제가 다르다는 건 전 세계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달랐습니다. 코드를 짜는 건 손의 기술이 아니라 두뇌의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독일은 처음부터 불리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칩에 수십 년을 투자해왔다는 사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그냥 전자제품 회사의 전략이 아니었어요. 미래 자동차의 뇌를 선점하려는 포석이었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자동차는 엔진으로 달리는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운영체제로 달리는 시대가 열리고 있었죠. 독일은 철강에 강했고 한국은 코드에 강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 수십 년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결정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차가 뮌헨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문명이 교체되고 있었습니다. 뮌헨으로 돌아온 저는 삼성전자를 제대로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뭘 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회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해 한국은 지옥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기업들이 무너지고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나라 전체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 와중에 삼성은 야심차게 키워온 사업 하나를 접어야 했어요. 삼성자동차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했던 프로젝트였어요. 자동차를 만들겠다. 삼성이 차를 만들겠다. 당시 한국 재계에서 이 선언은 충격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은 비웃었죠. 전자회사가 무슨 차를 만드냐고요. 독일 언론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저도 당시 기사를 찾아봤지만 대부분 냉소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밀어붙였어요. 르노와 손잡고 공장을 짓고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나왔을 때 품질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최악이었죠. 외환위기가 덮쳤고 삼성자동차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장면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보며 이렇게 말했겠죠. 삼성은 차를 못 만드는 회사다. 그냥 카메라나 만들어라. 저는 그 조롱이 이건희 회장 심장에 어떻게 박혔을지 취재하면서 자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향을 틀었습니다. 완성차는 접었지만 다른 길을 봤거든요. 차 한 대를 직접 팔지 않아도 된다. 차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장악하면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차의 두뇌와 심장을 차지하면 된다는 전략이었죠. 이건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설계도였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 설계도를 이어받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를 키우고 배터리를 키우고 인공지능 칩을 개발했어요. 하만 인터내셔널이라는 미국 회사를 인수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9조 원이라는 당시 삼성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인수였죠. 그리고 이제 GF의 눈까지 사들이는 겁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쭉 그려봤어요. 1998년 삼성자동차 실패, 2017년 하만 인수, 2025년 GF 아다스 사업부 인수. 점을 이으면 선이 됩니다. 조립을 못하면 두뇌를 차지하면 된다. 완성차를 못 팔면 심장을 팔면 된다. 차를 못 만들면 차를 지배하면 된다. 27년이 걸린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산된 복수였죠. 저는 기사를 쓰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전체 그림이 맞춰지는 느낌이랄까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느낌이요. 차 한 대가 굴러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봤습니다. 눈이 필요합니다. 카메라와 레이더로 주변을 감지해야 하죠. 귀도 필요합니다. 실내 음향 시스템과 통신 장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뇌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고 판단을 내리는 반도체 칩이요. 심장도 있어야 해요.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죠. 저는 이 목록을 써놓고 삼성 계열사를 하나씩 대입해 봤어요. 눈. GF 아다스 사업부입니다. 카메라 기술, 레이더 기술, 자율주행 센서. 삼성이 2조 6천억 원에 가져갔죠. 귀와 입. 하만 인터내셔널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오디오 시장의 지배자예요. JBL, 하만 카돈, 마크레빈슨, 이 브랜드들이 모두 하만 소속입니다. 이미 삼성 것이죠. 네. 엑시노스입니다. 삼성이 직접 설계한 반도체 칩이에요. 스마트폰에 쓰이던 칩이 이제 자동차용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심장. 삼성 SDI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전 세계 상위권을 달리는 회사예요. 이미 수십 개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표를 다 채우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눈도 삼성, 귀도 삼성, 뇌도 삼성, 심장도 삼성. 겉에 어떤 회사 로고가 붙어 있든 간에 차 안을 열면 삼성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오랜 취재 경험에서 이런 구조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인텔 인사이드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만든 회사가 손이든 대리든 상관없이 안에 든 두뇌가 인텔이면 인텔이 진짜 지배자라는 논리죠. 삼성이 그 전략을 자동차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우디가 팔리든 벤츠가 팔리든 현대가 팔리든 그 안에 삼성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진짜 돈을 버는 건 삼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성차 업체는 껍데기를 조립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수직 계열화입니다.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자기 손 안에 두는 전략이죠. 삼성은 배터리 원자재 투자에도 손을 뻗치고 있고 충전 인프라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모두 삼성이 가져가려는 겁니다. 저는 독일 경제를 20년 넘게 취재했지만 이런 스케일의 산업 전략을 아시아 기업에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감탄이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도 함께 왔습니다. 취재를 이어가면서 저는 독일 자동차 업계 사람들을 더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벤츠 본사가 있는 슈투트가르트로 이동했어요. 도시 자체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도로에는 고급차들이 넘쳤고 본사 건물은 웅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벤츠 부품 협력 담당 임원을 만났습니다. 개인 신원은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삼성 없이 미래차 개발이 가능한가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죠. 솔직히 말하기 어렵지만 현재 상황에서 삼성은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벤츠가 이 말을 했어요. 벤츠가요. 미래 자동차 경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이 두 가지를 누가 더 잘 만드느냐가 앞으로 10년, 20년의 자동차 패권을 결정짓죠. 그런데 이 두 분야에서 삼성은 이미 수십 년의 경험을 쌓아놓은 회사입니다. 반도체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소프트웨어 역량은 빠르게 따라붙고 있어요. GF 아다스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손에 넣었죠. 반면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요.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자회사를 세우고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개발 지연과 품질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벤츠도 자체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우려 했지만 속도가 더디죠. 결국 외부에서 사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외부에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 부품 없이 개발 일정을 맞출 수 없다. 삼성 반도체 없이 차량 성능을 높일 수 없다. 이 상황이 반복될수록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점점 더 삼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갑을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독일 자동차 회사가 부품 업체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 기준에 맞춰라. 못 맞추면 계약 없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삼성이 없으면 차를 제때 못 만들어요. 삼성이 칩 공급을 늦추면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뮌헨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우토반을 달리는 독일 명차들이 보였어요. 세련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차 안 어딘가에 이미 삼성이 들어와 있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는 그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걸요. 독일 명차가 한국 부품 없이는 못 달리는 시대. 기사 제목을 이렇게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려니 손이 선뜻 움직이지 않았어요. 독일 기자로서 이 문장을 쓰는 건 솔직히 말하면 아팠습니다. 뮌헨으로 돌아온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였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삼성이 자동차 부품 시장을 먹고 있다는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삼성이 자동차 완성차까지 만들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흥미로웠어요. 한국 내에서도 이 문제를 예민하게 보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삼성이 눈, 귀, 뇌, 심장을 다 가지고 있다면 껍데기만 조립하면 차가 완성되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가장 불편한 기업이 어디일지는 뻔합니다. 현대자동차죠. 삼성과 현대는 같은 나라 기업입니다.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해온 관계예요. 현대차 입장에서 삼성은 최대 배터리 공급 업체이기도 하고 반도체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협력이 필요한 관계죠. 그런데 동시에 삼성이 완성차 시장에 뛰어든다면 현대차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옆집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이 이 상황에 딱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취재를 더 해보면서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삼성 모두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비아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죠. 테슬라는 이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수직 계열화해서 엄청난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비아디는 배터리부터 완성차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만들면서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무섭도록 저렴해요. 이 상황에서 한국 기업끼리 싸우는 건 서로에게 이득이 없습니다. 더 큰 적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팀코리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삼성이 부품을 공급하고 현대가 완성차를 만들고 서로의 강점을 살려 중국과 미국에 맞서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두 회사 간의 협력이 심화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성 배터리가 현대차에 들어가고 삼성 반도체가 현대 인포테인먼트에 탑재되는 비중이 늘고 있어요. 저는 취재하면서 이 관계가 참 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재적적이면서 현재의 파트너, 라이벌이면서 동맹. 이 긴장감 속에서 두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겠죠. 적어도 지금은 두 기업 모두 공통의 적을 향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시야를 더 넓혀보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GF를 인수한 이유가 단순히 자동차 부품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엔 2조 6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오히려 작게 느껴졌어요. 더 큰 그림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왔습니다. 저는 기술 전문가들을 수소문했어요. 전기차와 로봇 기술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한 공학자를 서울에서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그 공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기차 기술과 로봇 기술은 뿌리가 같습니다. 배터리, 모터, 센서, 인공지능. 이 네 가지가 핵심이에요. 전기차를 만드는 기술이 그대로 로봇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퍼즐이 완성되는 기분이었어요. 삼성이 배터리를 키웠습니다. 전기차용이기도 하지만 로봇용이기도 하죠. 자율주행 카메라와 레이더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자동차의 눈이기도 하지만 로봇의 눈이기도 해요. 엑시노스 반도체는 차량용 인공지능 칩이기도 하고 로봇 두뇌이기도 합니다. 삼성은 자동차를 산 게 아니었어요. 미래 플랫폼을 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로봇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아마존은 물류창고에 로봇을 대규모로 도입했어요.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로봇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배터리,
모터 제어 기술, 센서, 인공지능. 삼성이 자동차 부품 사업을 통해 이미 다 쌓아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삼성이 진짜 노리는 건 자동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모든 것, 움직이는 모든 것, 인공지능이 탑재된 모든 것. 그 전체 시장이 삼성의 타깃일 수 있어요. 모빌리티 생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뿐 아니라 드론, 로봇, 스마트 도시 인프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 생태계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다음 시대의 경제 패권을 결정짓습니다. 삼성의 움직임을 보면 이 생태계 전체를 노리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저는 독일 기자입니다. 독일 기업, 특히 보쉬나 지멘스 같은 회사들도 로봇과 자동화 분야에서 오랫동안 강자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규모의 통합 전략을 구사하는 건 지금 삼성이 가장 앞서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자동차 사업 하나를 인수한 게 아니었어요. 삼성은 미래 데이터를 샀고, 미래 기술을 샀고, 미래 시장으로 가는 문을 산 겁니다. 모든 취재가 끝나고 저는 프랑크푸르트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할 시간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지금까지 쌓인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GF 매각 협상 문서, 삼성 사업 보고서, 전문가 인터뷰 녹취, 독일 자동차 업계 내부 목소리들. 그 모든 것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돈은 차를 파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팔고 나서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구독 형태로 판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기능을 월 얼마씩 내고 구독하는 방식이죠. 이미 테슬라가 이 모델을 선보이고 있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따라가고 있어요. 차가 팔린 후에도 수익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 이게 하드웨어 판매와 소프트웨어 구독을 결합한 미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차가 도로를 달리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어떤 도로를 달렸는지, 언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개입했는지. 이 데이터들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원료예요. 자율주행 기술을 개선하는 핵심 자산이죠. 여러분이 매일 타는 차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결국 기술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삼성이 차량 부품을 공급하고 그 부품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 데이터가 삼성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로 흘러들어갑니다. 차를 팔지 않아도 데이터를 갖게 되는 구조예요. 이건 단순히 부품 장사가 아닙니다. 플랫폼 전략입니다. 제조 강국에서 플랫폼 패권 국가로 한국이 그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독일이 100년을 쌓아온 자동차 기술의 심장부 일부를 한국이 3조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단순히 자동차에 그치지 않고 로봇과 인공지능과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될 겁니다. 2030년 도로 위에는 여전히 독일 명차들이 달릴 겁니다. 벤츠 로고, BMW 로고, 포르쉐 로고가 빛나겠죠. 하지만 그 차들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데이터를 쌓아가는 두뇌는 어쩌면 삼성의 것일 겁니다. 저는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독일 자동차의 겉은 남았지만 심장은 바뀌었다. 기사를 전송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프랑크푸르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인 강 위로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흐르는 경제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요. 대한민국이 도로 위에 깃발을 꽂고 있었습니다.